중국에 전해 내려오는 국화 요정과 사람의 인연 이야기입니다. 마자제는 순천 사람이었다. 세상에는 란을 즐겨 가꾸는 사람이 많지만 자제는 국화 가꾸기를 좋아하여 색다른 품종이 있다는 소문에는 천리받기라도 가서 구해왔다. 어느 날 금능에서 왔다는 과객이 마자제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 과객이 자기 동생의 집에 북방에서 볼 수 없는 국화가 이 3종이 있다는 말을 했다. 그는 소개장을 써받고 금능으로 떠났다. 그리고 수고한 보람이 있어 2개의 묘목을 얻어 보물처럼 간수하고 귀로에 올랐다. 돌아오는 길에서 포장을 친 수레 뒤를 따라가는 청년을 만났다. 단아한 기풍의 청년이었다. 인사를 청하니 성이 도시로서 말씨도 품위가 있었다. 무슨 일로 금능에 다녀가십니까? 청년의 물음에 자제는 국화 이야기를 하니 청년은 품종이야 어쨌든 국화를 가꾸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요. 라고 말을 했으며 그것을 계기로 국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청년의 국화에 대한 안목이 상당했으므로 자제는 기뻐서 그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라고 물으니 청년의 얼굴에 그늘이 지며 누이가 금능을 떠나 살자고 해서 북방으로 가는 길이온데 정착할 곳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 말에 자제가 말했다. 내 집은 순천에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남매가 거처하실 만한 여분의 별채가 있습니다. 일단 나의 집에 거처를 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도시 청년은 포장마차 쪽으로 갔다. 마차 속에는 여러 명의 아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20을 간 넘어 보이는 미인이었다. 집은 좁더라도 마당은 넓어야 할 텐데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제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 마당은 넓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여인이 빙그레 웃었다. 그리하여 순천에 있는 자제의 집으로 향하게 되어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자제의 집은 남향으로 잡초가 우거진 밭이 있고 그 끝에 방이 셋 달린 초가가 있는데 도시 남매는 그곳에 살게 되었다. 이튿날 자제가 뜰에서 국화 화분에 얻어온 묘목을 옮기고 있자니 도시가 도와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시들은 국화도 도시가 뽑아서 새로 심고 물을 주면 싱싱하게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도시 남매는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끼니 때마다 자제 내외가 거처하는 안채로 건너와서 식사를 함께 했다. 자제의 아내인 여씨도 무던한 사람이라 싫은 기색 없이 도시 남매를 식사 때마다 불렀으며 도시의 누이도 수시로 여씨 방에 가서 바느질거리와 식사 준비를 거들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도시는 자제에게 말하길 형시댁도 넉넉지 못한데 우리 남매가 얹혀 살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럴 수도 없어 이제부터 국화라도 팔아볼까 합니다. 자제는 원래 청빈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도시가 꽃을 판다는 것을 천하게 생각하고 나는 대기 고고한 성품의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국화를 돈 받고 팔기 위해 가꾼다면 고결한 국화를 모독하는 일이 아닐런지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도시는 웃으며 스스로 땀 흘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금전을 탐하는 일이 아니며 꽃을 팔아 장사하는 것을 비천한 소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부에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빈에 안주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자제가 말이 없자 도시는 물러갔다. 이튿날부터 도시는 자제가 버린 국화의 잎이나 줄기를 모두 주워갔다. 그리고 어느덧 안채로 식사하러 건너오는 일은 없어졌지만 자제가 부르면 언제나 찾아왔다. 이윽고 국화가 꽃피는 시기가 되었다. 어느 날 자제는 도시 남매가 사는 별채 앞길이 저자거리처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듣고 이상하게 여겨 건너가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국화를 사러 와서 화분을 들거나 이고 오고 가고 있었다. 더구나 그 국화들은 모두가 탐스럽고 아직 본 일도 없는 진품종도 많았다. 자제는 도시의 장사 속이 역겨워 절교를 생각하고 며칠 동안을 그를 피했다. 그러나 그가 가꾸고 있는 진품종이 자꾸 보고 싶어 눈 딱 감고 별채로 건너갔다.
그러자 도씨가 달려나와 그의 손을 잡고 인도했다. 자제는 별채 앞마당으로 내려가 새로운 품종을 이것저것 구경을 했다. 도씨의 누이도 국화밭에서 일하다 말고 반갑게 자제를 맞이했다. 앞마당에는 삽목을 한 것도 있고 막부리가 내려 잎이 돋아나는 것, 꽃봉우리가 터진 것 등이 즐비했다. 그때 도씨 남매가 술상을 차려 마당으로 들고 나왔다. 우리는 더 이상 형씨에게 신세를 질 수 없어 청빈을 귀히 여기라는 충고를 외면했습니다. 그 점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십시오. 다행히 여유가 생겨 술과 안주를 장만할 수 있으니 한 잔 나누기로 합시다. 라며 술잔을 권했다. 자제는 마음을 풀고 술을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마셨다. 술이 거나해져서 자제가 물었다. 하운데 누이께서는 왜 아직 출가를 하지 않고 계신지요?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기라니? 그게 언젠데요? 43개월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제가 의아스러워 물었으나 도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제는 마음껏 마시고 안채로 돌아왔다. 이튿날 자제가 다시 찾아가 보니 분명히 어제 삽목했던 국화가 한 잔은 자라고 있었으며 꽃망울이 져 있었던 것은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자제는 하도 신기해서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도씨는 고개를 흔들며 그건 말로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생계를 위해 국화를 가꾸는 것도 아니니 종전대로만 해나가십시오. 라고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지 나흘 후 손님이 뜸해지자 도씨는 국화를 거적에 말아 여러 대의 수레에 나누어 싣고 어디론가 떠났다. 그 길로 소식이 없더니 이듬해 봄에 남방의 희귀한 품종을 수레에 싣고 돌아왔다. 그리고 시중에 꽃가게를 엮고 그 많은 국화를 열흘 동안에 다 팔고 나더니 다시 열심히 국화를 가꾸었다. 우연한 기회에 도씨로부터 국화를 사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뿌리는 살아있지만 다음 해가 되면 꽃이 신통치 못해 또 다른 국화를 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연유에서 도씨 남매의 국화는 해마다 잘 팔려 1년 만에 별채를 훌륭하게 개축을 하더니 2년째에는 그 곁에 번듯한 저택을 신축했다. 그런데도 땅 주인인 자제에게는 한마디도 사전에 상의도 없었다. 다음해 가을이 되자 도씨는 또다시 수레에 국화를 가득 싣고 어디론가 떠나더니 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자제의 아내인 여씨가 병환으로 죽는 불행한 일도 생겼다. 그러고 보니 한 울타리 안에 자제와 미인인 도씨의 누이가 함께 사는 격이 되었고 자제는 마침내 도씨의 누이에게 매팔을 놓아 청혼을 했으나 도씨의 누이인 황영은 웃기만 하고 싫지는 않은 표정이었다고는 하나 확정을 보지 못했기에 도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해가 다가도록 도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황영은 그 사이에도 인부를 사서 국화 재배에 열심이었다. 그 기술은 도씨와 진배 없어서 돈을 벌수록 장사의 규모를 넓혀 급기야는 가까운 곳에 5,000평의 밭을 사들이고 저택을 크게 증축했다. 어느 날 광동으로부터 사람이 찾아와 뜻하지도 않은 도씨의 편지를 전했다. 내용인즉 누이를 아내로 맞이해 달라는 것이었다. 편지를 쓴 날짜를 살펴보니 바로 아내 여씨가 죽은 날이었거니와 언젠가 국화밭 곁에서 술을 먹었을 때로부터 셈해보니 43개월째여서 자제는 문득 의아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제는 그 편지를 황영에게 보이니 함께 살기를 허락했다. 그리고 자제는 나를 잡아 혼례식을 올렸다. 결혼을 하고 보니 또 문제가 생겼다. 자제의 집은 낡고 비좁으니 황영이 남쪽의 새 집에서 살자고 졸랐는데 자제는 그것이 처가살이나 다를 바 없다 하여 북쪽의 본체에서 살아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체와 저택으로 신축된 별채 사이에 회랑을 만들고 황영이 본체에서 기거하되 국화밭에 관한 일은 황영이 별채로 건너가서 보게 되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있었는데 병적으로 결백한 자제는 아내 쪽이 더 잘 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내에게 남과 북쪽 집의 집기에 대한 대장을 만들어 섞이지 않도록 경계했다. 그렇지만 황영은 필요한 살림이 있으면 자꾸 남쪽 집에서 갖고 왔으며 자제는 그런 것이 눈에 띌 때마다 남쪽 집에 갖다 놓기에 바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뒤죽박죽이 되자 황영이 남편에게 웃으며 말했다. 고집도 센 양반. 제발 내 것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빈손으로 이 집에 들어온 남매 모두가 당신 거예요. 그래서 자제는 두 손을 들고 아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었다. 남편의 기가 죽자 황영은 대대적인 공사를 벌였다. 안채를 헐고 크게 집을 지으니 이제 남쪽과 북쪽 집의 경계도 없어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꽃장사를 그만두고 호화로운 환경 속에 두 내외만이 단란한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또 남편의 병이 도졌다. 자제가 아내에게 여보, 난 30년 동안을 가난을 낙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요. 그런데 당신 같은 이제의 밝은 아내를 만나고 보니 오히려 고통스럽소.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 되기를 소원하나 난 가난한 쪽이 마음 편하니 어떻게 좀 해주구려. 황영이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아이 달래듯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난 금전에 대한 노예가 아니에요. 얼마간 부자로 살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의 국화를 사랑하는 사람치고 옛날의 도연명처럼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비웃음을 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여간 가난뱅이가 부자 되기는 어렵지만 부자가 가난뱅이 되기는 식은 죽 먹기예요. 마음껏 돈을 쓰세요. 전 조금도 아깝게 생각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번 돈을 축낸다는 것이 할 노릇인가? 안 되겠다. 어떡하나요? 참 이러지요. 맑은 쪽은 맑게, 탁한 쪽은 탁한 대로 나누어 삽시다. 그럼 됐지요? 황영은 날이 밝자 곧 목수와 미장이를 불러 마당 한쪽에 작은 초당을 짓게 하고는 남편의 신변자파를 날라놓았다. 자제는 얼마 동안 마음이 안정되었으나 국화꽃처럼 향기롭고 예쁜 아내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끔 밤이 되면 안채로 아내를 만나러 드나들던 것이 매일 밤이 되었다. 그러자 또 황영이 웃으며 어린아이 나무라듯 빈정댔다. 초당에 기거하시면서 밤에는 탁한 곳으로 기어 들어오시는 것은 마음이 맑은 분이 하실 일이던가요? 답변이 궁해진 자제는 결국 별거를 그만두고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 살기로 마음을 굳히고 말았다. 행복한 세월이 흘러 어느 해 자제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다. 아내가 마련해준 나귀를 타고 자연히 발길이 닿는 곳이 금능이었다. 마침 때는 가을이었는데 어느 길 모퉁이에 꽃가게가 있어 나귀를 멈추니 아내의 살냄새 같은 국화향기가 물씬 풍겨왔으며 그 국화꽃이 너무 탐스러웠다. 가만히 보니 처남인 도씨가 만들었던 국화와 너무 흡사해서 의아해했는데 잠시 후 가게 주인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 뜻밖에도 처남이 아닌가. 가게 문을 닫아 걸고 오래간만에 둘은 술잔을 나누며 자제가 도시 처남에게 순천에 가 함께 살자고 했다. 그러나 처남은 고개를 흔들며 금능은 나의 고향입니다. 난 여기에서 결혼을 하여 뿌리를 받고 싶습니다. 가끔 형님 댁에 들리기로 할 테니 그냥 돌아가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사양을 했다. 그러나 자제는 완강하게 주장을 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한데 혼자 떨어져 장사를 해서 무엇하겠소? 옛날처럼 셋이서 함께 삽시다. 그러고는 날이 새기가 무섭게 가게에 나가더니 행인을 붙잡고 헐값에 꽃을 다 팔아치웠다. 그리고 처남을 시켜 짐을 챙기게 하고는 나귀에 싣고 순천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황영은 새로운 침상과 가구를 들어놓아 초옥에 기거할 방을 꾸며 놓은 것이 마치 오빠가 돌아올 것을 알고 한 일 같았다. 한편 함께 살게 된 도씨는 국화를 만지고 바둑을 두고 술을 마시며 세월을 보냈으나 누이가 혼인을 권해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누이는 두 하녀를 초옥에서 기겁케 하고 오빠의 잠자리를 돌보게 했는데 그중 한 하녀에게서 딸아이가 생산되었다.
도씨는 상당한 애주가였는데 아무도 그가 술에 골아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제의 버신 증이라는 사람도 상당한 주량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증이 찾아와 자제는 처남에게 인사시키고 술판을 벌였다. 두 주호는 의기투합하여 늦게 알게 된 것을 한탄스러워할 정도였다. 아침부터 마시기 시작한 술이 밤까지 이어졌는데 증은 그 자리에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었지만 도씨는 일어나 자기의 초옥으로 건너가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국화밭에서 발을 헛디뎌 쓰러지자 옷을 헐헐 벗어버리더니 그대로 한 포기의 국화로 변했다. 그 높이가 사람 키만한데 주먹만한 꽃망울이 10개나 달린 구경해 보지 못한 국화였다. 처남을 부축하고 나왔던 자제는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 황영을 소리쳐 불렀다. 어쩜 술을 곤드레가 되도록 마셨담. 라고 푸념을 하면서 벗어 던진 옷을 덮어주고는 자제의 손목을 끌며 우린 들어갑시다. 보시면 못 써요. 라고 잡아 끌었다. 이튿날 일찍 자제가 국화밭에 나가보니 도씨는 사람의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그제야 자제는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처럼 도씨 남매가 국화의 요정임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혼자만 알고 더욱 두 남매를 지성으로 섬겼다. 일단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으로 생각한 도씨는 이제 거리낌 없이 술을 퍼마셨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증을 불러들여 막역한 술친구로 매일 같이 술자리를 벌였다. 음력 2월 15일은 백화가 새로운 잎이 돋는다는 날이라 이날이 화조의 날인데 증이 하인들에게 약재를 원료로 한 백주 한 동이와 안주를 짊어지게 하고 도씨를 찾아왔다. 둘이서 다 마시기로 하였는데 둘은 동이의 밑바닥이 드러났는데도 아직 기세가 등등했다. 그래서 자제는 급히 술 한 동이를 더 마련해 주었다. 그제야 증은 골아 떨어져 하인에게 엎여왔고 도씨는 국화밭에 나뒹굴더니 옷을 벗고 또 국화가 되어버렸다. 자제는 아내가 하는 일을 몇 번이고 보아왔던 터라 국화를 뽑아 땅에 누이고 옷을 걸쳐주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지켜보고 있노라니 잎과 줄기가 작고 시드는 것이 심상치 않았다. 덜컥 겁이 난 자제가 황영에게 가서 이야기하니 놀라면서 당신이 오빠를 죽였어요. 지켜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외쳤다. 두 사람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뿌리도 시들어 늘어진 후였다. 황영은 엉엉 울며 그 줄기를 잘라 화분에 심고 자기 방에 가지고 가서 매일 물을 주었다. 자제는 몹시 후회하고 증을 미워했는데 증도 하인에게 엎혀간 그날 끝내 술을 깨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황영이 화분에 심은 줄기에서 잎이 나더니 9월이 되어 꽃이 피었는데 그 꽃에서는 술냄새가 풍기어 도취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물 대신 술을 주면 더욱 싱싱하게 자랐다. 자제는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며 국화를 정성껏 가꾸었으며 그 후로 도씨와 하녀 사이에 낳은 외동딸은 커서 훌륭한 가문에 출가를 하였고 자제와 황영은 오래도록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